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무비일색이죠. 저희가 그전에는 인수분해를 했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와, 반이 넘네요. 야,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럼 설명을 좀 하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라이너의 영화 인수분해라는 이름으로 GV를 쭉 진행을 했었어요. 15편 정도, 15편 정도의 GV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시네큐랑 함께 이제 좋은 영화에 대해서 GV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잘 돼서 작년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 무비일색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한 달에 한 편씩 영화를 뽑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영화. 그 달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영화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 의견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GV 프로그램이 이 라이너의 무비일색이고요. 그래서 다음 달 중순에 또 다음 GV를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굳이 제 설명을 한 번 더 하지는 않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진행을 해보죠. 오늘 보신 작품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입니다. 셀린 시아마 감독이 각본을 쓰고 또 이제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델 하이넬이라고도 하고 아델 에넬이라고 하는데, 아델 에넬과 노에미 메를라 이런 배우들이 나온 작품이죠. 일단 감독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셀린 시아마라는 감독이죠. 이 감독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프랑스 영화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몇몇 작품들로 되게 좀 이름을 날렸었어요. 뭐 걸후드라든지 몇 가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셀린 시아마라는 감독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오늘 보신 것처럼 굉장히 예술적인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영상을 갖추고 있는 그런 감독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주의적인 영화를 만드는 분이시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여성 영화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보신 영화가 이제 퀴어 영화잖아요. 근데 이 같은 퀴어 영화라고 해도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아시나요? 네. 그런 작품이 있는데, 가장 따뜻한 색 블루 혹은 아가씨 뭐 이런 작품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랑 지금 이 셀린 시아마가 만든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역시 시선이 여성의 시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시선, 뭐 피메일 게이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여성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단지 여성 감독이 여성 배우들이랑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차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여성 감독이 여성 배우들이랑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여성의 시선을 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성 영화를 만든다고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냥 남성 영화의 서사에서 성별만 바꿔놓은 그런 영화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걸캅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사실 여성 영화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반면에 이제 벌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성 감독의 시선이 들어가 있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차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여성 감독들이 영화를 보면서 성장할 때 이 사람들이 보는 영화들, 특히 이제 70년대 이전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대부분 메일 게이즈, 남성적 시선의 영화들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슈퍼맨에게 감정이입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런 감정이입을
사실 문화적으로 강요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여성 감독들이 많은데, 지금 이 셀란 시아마 같은 경우는 여성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작품으로 칸에 갔습니다. 네, 칸에 가서 각본상도 받고, 그 다음에 퀴어 종려상이라는 작품을 받았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네, 기생충과 경쟁을 벌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이 칸에 갔을 때 사실 칸 영화제에서 거의 적수가 없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작품이 바로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죠. 그리고 골든글로브에서도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죠. 국제영화상을 받았는데, 기생충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큰 라이벌이 바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아데 에넬입니다. 이 배우, 프랑스 배우인데 보신 적 있습니까? 얼굴이 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영화들에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세자르상을 한 2번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우 조연상으로도 세자르를 받았고, 이렇게 상도 많이 받은 배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2, 3년 정도 전에 셀란 시아마 감독, 이 감독이랑 같이 영화를 찍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만나서 협업을 한 작품이고요. 실제로 이 배우는 그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또 감독이랑 사귀기도 했어요.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에미 메르랑이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되게 인상 깊게 보셨을 텐데, 사실 노에미 메르랑이 나오는 영화는 저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캐릭터, 그리고 시선, 색, 음악, 예술, 미술이죠. 이런 요소들이 사실 이 영화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구성상 이 영화는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처음에 마리안느가 포즈를 잡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죠. 이 장면이 좀 재밌는데, 왜 재밌냐면 지금 마리안느가 가지고 있는 표정과 포즈,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평소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로이즈를 만나던 때랑 달라졌다는 거죠. 이 영화를 가만히 보다 보면 마리안느는 이런 색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마리안느는 철저하게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어요. 철저하게 계속해서 입죠. 여기서는 들어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은 거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마리안느는 사람들에게 엘로이즈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그림을 보는 장면이죠.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는 과거로 올라갑니다. 18세기 유럽입니다. 물을 거슬러서 섬으로 가죠. 여기서 물을 거슬러서 섬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는 이 여자가 화가이기 때문이죠. 18세기 유럽의 화가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화가라는 건 되게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성 화가는 남성의 누드를 그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차별받는 시대였습니다. 시대 차별과 억압이 있었어요. 여성 화가는 자신의 이름으로 출품할 수 없다라는 게 마지막에 드러나죠. 아버지 이름으로 출품했죠. 왜냐면 자기 이름으로는 전시회에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건강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성 화가들은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성 화가가 그릴 수 있는 거는 여성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 정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안느가 이렇게 배를 타고 그 섬까지 가야 하는 개연성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가서 도착해서 소피를 만납니다. 소피를 만나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장면이죠. 사실 여기서 캡처하려고 했었던 게, 이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모든 장면을 다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항상 불 앞에 서 있을 때의 어떤 마리안느의 빛과 색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마리안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색 계통의 드레스를 즐겨 입고 그리고 늘 불 앞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 장면에서도 자기 몸을 식히기 위해서 캔버스 옆에 놓고 불 앞에 이렇게 앉아있죠. 거기서 담배 피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마리안느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백작 부인을 만납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에서, 이 영화의 각본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이 18세기 유럽이라는 시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이 백작 부인인 것 같아요. 이 백작 부인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철학과 행동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떤 억압받지 않았다거나 내가 이런 걸 겪지 않았다거나 혹은 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작 부인이 사라지면서 사실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백작 부인이 있을 때의,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앞부분 3분의 1은 백작 부인이 있을 때의 집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백작 부인이 없을 때의 집이 그려지는데,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신다면 그 백작 부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집을 그리는 어떤 감독의 시선과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백작 부인이 있을 때의 집은 좀 어떻게 말하면은 되게 잘 차려입은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들도 조금 더 코르셋을 좀 조인 것 같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룰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룰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룰이라는 건 금기시되는 것들, 터부에 관련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때 18세기 유럽이잖아요. 18세기 유럽에는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세 개의 신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엘로이즈는 귀족이죠. 그리고 마리안느는 평민입니다. 소피는 하녀고요. 이 세 사람은 각자 계급과 가지고 있는 위치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가기가 어렵고 친해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백작 부인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백작 부인이 없어지면 그런 계급이 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들의 우정조차도 이 당시에는 힘들었던 시기였다라는 게 사실 이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마리안느와 엘로이즈가 만납니다. 자, 마리안느에게 주어진 미션은 6일 동안 화가라는 사실을 숨기고 엘로이즈를 관찰해서 초상화를 완성시켜라 라는 미션입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엘로이즈를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초반부에 마리안느의 이런 입장에서 마리안느의 어떤 시점에서 영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엘로이즈라는 아가씨가 굉장히 궁금해지죠. 처음에는 모습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뛰어갑니다. 문이 열렸을 때 밖으로 확 뛰어가는 엘로이즈를 보면서 혹시 저거 자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달려가고 얼굴을 봤을 때 마리안느가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영화에서 뭐 우리가 다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지만 돌아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엘로이즈가 처음으로 마리안느를 봤을 때 엘로이즈가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아본다라는 게 시작부터 돼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엘로이즈가 마리안느를 돌아봤고 마지막에는 마리안느가 돌아보라는 소리에 엘로이즈를 돌아보죠. 이런 어떤 구성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시선이 엘로이즈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마리안느의 시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엘로이즈의 어떤 귀 뒤편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눈, 눈과 눈 사이, 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어떤 이 여배우의 얼굴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는 마리안느의 시선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사랑의 순간은 하필이면 제가 지난달에 했던 게 캐롤이었는데 캐롤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캐롤에서 중요한 거는 나와 네가 마주치는 순간이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인데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안느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지만 엘로이즈를 내 눈에 담아야 돼요.
내 기억에, 눈으로 담아야 됩니다. 눈으로 담다 보니까 마음에도 담기죠.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말하는 어떤 사랑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숨어서 손을 그리는 장면이네요. 그죠? 엘로이즈와 마리안느의 어떤 관계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숨기고 있었던 이 비밀, 손을 그리는 장면이죠. 이제부터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림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영화에서는 예술이 중요하죠. 예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림일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여러분들이 몇 개의 그림을 봤죠. 처음에 완성됐다가 까였다는 표현은 좋지 않죠. 완성됐다가 이제 치워진 작품, 그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시간을 5일 정도 더 준 다음에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제 헬렌 델마르라는 화가입니다. 헬렌 델마르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인스타그램 주소를 적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의 원적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헬렌 델마르라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를 이 감독이, 시어마 감독이 이제 화가를 선택했던 것도 되게 재밌어요. 캐릭터인 마리안느가 20대의 여성 화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이 20대 화가를 찾은 겁니다. 여성 화가. 활동하고 있는 화가. 그래야만 마리안느가 그렸을 것 같은 그림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조건이 좀 어려웠던 겁니다. 30이 넘어선 안 되고, 여성이어야 되고, 활동하는 화가인데 유화를 그릴 수 있어야 되죠. 네.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헬렌 델마르라는 화가였어요. 그래서 그 화가가 계속해서 그림을 고민하고 그려냈던 것이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는 그런 미술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되게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되게 단순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 생각하고 기억해서 그림으로 그린다. 이게 사실은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이 여러 면이 있겠지만, 저는 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멸성에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예술이다 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모차르트는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겁니다. 그의 선율과 음악은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림으로 엘로이즈의 얼굴을 담는다, 그림으로 엘로이즈를 내가 그려낸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녀를 내 마음속에서 불멸의 존재로 만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알기 전의 장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리안느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는 장면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상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그 시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초상화를 그려낸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림을 보거나 그림을 접할 때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전시 다음으로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프랑스 같은 나라, 파리 뭐 이런 데 생각하면 뭐 예전에 홍대도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도 홍대 앞에서 이렇게 초상화 그려주나요? 그려주는 사람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렇게 미대 앞에 가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로 초상화 그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초상화를 그린다, 내가 포즈를 잡고 초상화를 그려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예술을 가깝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그 초상화 그리는 걸 갖고서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죠. 모델이 되어주는 쪽과 관찰하는 쪽. 예전 같았으면 말이죠. 예전에 이제 일반적인 어떤 남성적 서사의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초상화가 사용되는 방법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모델이 되는 사람이 뮤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예술혼을 끌어내줄 존재, 이렇게 되죠. 남성화가 나타나서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를 발견합니다.
보석 같은 아가씨, 그리고 앉혀서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예술 세계 막 붓이 막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서 막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고 막 예술 고뇌가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사실 여성은 그저 대상화된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리는 사람과 그리고 모델이 되는 쪽 모두가 여성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는 사람이 어떤 나의 예술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엘로이즈와 마리안느가 위치와 관계가 역전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제가 늘 영화를 보면서 항상 진지하게 바라보는 게, 특히 이런 영화는 색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붉은색의 이 드레스도 그렇고요. 뒤쪽에 있는 배경, 좌우로 대칭이 되어 있는 이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되게 차가워 보이는 배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배경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았던 인상은 굉장히 차갑다라는 거였어요. 특히 마리안느가 있는 방이라든지 복도, 이것들이 아주 차갑고 아주 건조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줘요. 이 차갑고 건조하다라는 인상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차갑고 건조한 것이 바로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는 거죠. 그 시대와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차가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역시 녹색 옷을 입고 포즈를 잡고 있는 엘로이즈입니다. 엘로이즈는 녹색이죠. 그죠? 색깔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마리안느는 붉은색입니다. 마리안느는 불꽃이에요.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여성입니다. 그러면 엘로이즈는 뭐죠? 엘로이즈는 물이죠. 물과 같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엘로이즈가 나왔을 때 물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럼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력. 그리고 엘로이즈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이미지예요. 엘로이즈가 바라고 있는 것은 삶이고 그리고 또 자유예요. 그래서 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 마치 그거는 엘로이즈와 마리안느 사이에 뭐 서로 간의 신경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래 헤엄칠 수 있느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당신이 날 속였으니 나도 물에 들어가겠다 하면서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죠. 근데 그 물속에 들어가고 나서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엘로이즈가 바라고 있는 것은 자유와 삶의 어떤 영속성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안느는 예술의 불멸성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 소피입니다. 사실 이 영화가 여성적 서사다, 여성의 이야기다 라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피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는 굳이 소피뿐만이 아니라 마리안느나 엘로이즈나 그때 당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모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로이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회의 굴레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삶이 나에게는 모두 구속이다 라는 거죠. 소피는 그보다 좀 더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유산을 하기 위해서 온갖 전통적인 방법을 다 쓰다가 해도 안 되니까, 그런 걸로 뭐 유산이 될 리가 없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낙태를 하러 찾아가는 장면이죠. 그 할머니를 찾아가죠. 이때 당시에 모두 금기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작 부인이 떠나고 나서 이 집안에는 어떤 게 생기냐면 평등한 게 생겨버리죠. 그 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었는데 백작 부인을 치워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이 세 명의 주인공만 남고 나니까 이 세 명의 주인공은 모두가 평등합니다. 서로를 차별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매처럼 보이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셀렌 시아만 감독이 또 이런 자매적인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차별이 없는 이런 상황들,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작 부인이 떠나고 나서 애들이 카드 게임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죠. 이게 어떤 요즘 시대에 굉장히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연대의 이미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감독이고 또 그런 장면이 소피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당시 금기였던 낙태를 하고 마리안느가 고개를 돌리려고 할 때 그걸 보라라고 말하는 엘로이즈의 모습.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거죠. 어떤 그런 고통과 이런 것들로부터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용기다라는 게 사실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바라보는 것이 용기다라는 게 사실은 마리안느와 엘로이즈에게도 포함되는 얘기거든요. 모두에게 맞는 얘기입니다. 둘에게는 모두 용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마리안느가 엘로이즈를 보고 있을 때 엘로이즈가 했던 말이 그거였죠. 당신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나는 어디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미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웃음을 지을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이 웃음에 대한 힌트는 앞부분에 벌써 나왔어요. 백작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리안느가 별걸 안 했는데도 백작 부인은 웃습니다. 그리고 나를 웃게 해줬네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했던 백작 부인의 얘기가 둘이 있어야 웃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혼자서는 웃을 수가 없고 둘이 있어야 웃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엘로이즈가 웃을 수 있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마리안느가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의 핵심이 되는 이 부분입니다.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모티프는 오르페우스의 모티프죠. 그죠? 오르페우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세 사람이 소피와 엘로이즈와 마리안느가 각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각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소피는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절대로 돌아봐서는 안 된다.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돌아보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엘로이즈는 뭐라고 하냐면 너무 사랑해서 돌아본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마리안느가 한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연인이 아니라 시인의 삶을 선택한 거다. 추억을 선택한 거다라는 거죠. 즉 오르페우스는 이 아내를 되살려서 연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삶을 바란 게 아니라 돌아봄으로써 어떤 시인의 삶을 선택했다. 영원한 추억을 선택했다. 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들으면서 그럴듯하기도 한데 과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이해한 것은 엘로이즈의 다음 말을 듣고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엘로이즈가 얘기를 하죠. 뒤돌아보라고 말한 걸 수도 있다고. 이게 왜 사실은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소피의 말이 가장 맞는데, 근데 소피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좋게 들리는 이유는, 이 말이 맞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시대적 상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데스가 오르페우스를 보낼 때 조건을 굳이 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살려주고 싶으면 그냥 살려줘서 너네들 가서 잘 살아라 하면 되죠. 하지만 조건을 달잖아요. 그 조건이라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얘네들이 살고 있는 18세기 유럽이라는 시대와 그리고 세계가 나를 방해하는 이런 세계에서, 장애물이 너무나 많은 세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용기고, 그리고 선택하지 않는 삶은 원치 않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라고 맘먹으면은 반드시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바꿔 말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오르페우스의 이야기에서 이 둘은 둘 다 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소피는 해피엔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갈 수 있다. 근데 엘로이즈와 마리안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된다.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마리안느와 엘로이즈의 공통된 인식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계속할 수는 없다라는 인식이죠. 나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추억을 선택하기 위해서 돌아보느냐, 아니면 상대를 위해서 돌아보게 만드느냐, 즉 내가 그의 안에서 영원해지는가,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타오르잖아요. 지금 불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장면이 뭐냐면 거기 온 사람들이 노래 막 부르고 그 다음에 모닥불 앞에서 엘로이즈가 마리안느를 보죠. 마리안느도 엘로이즈를 봅니다. 서로는 서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은 것도 인식을 못했어요. 그리고서 뒤늦게 불이 붙었다는 거 알죠. 이 불이 붙는다는 거 소멸의 이미지입니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 불꽃은 마리안느의 불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안에서 완벽해지고 예술 안에서 불멸해지는 거예요. 그 추억이라는 것이 곧 예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이즈의 초상화를 그린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엘로이즈의 초상화를 그린 것은 엘로이즈 입장에서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내가 운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림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마리안느는 그 그림을 완성시키면 엘로이즈를 떠나보내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림을 완성하잖아요. 그게 돌아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마리안느가 이제 엘로이즈의 그림을 그리고 그때 자신의 그걸 뭐라 그러나요? 자신의 어떤 목걸이 같은 데 그림을 그려놓고 엘로이즈가 당신을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리안느가 28페이지에 그려놓은 것은 두 사람의 영원불면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이 미술이 그 자체로 불멸의 사랑을 의미한다. 사랑의 불멸성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불멸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예술이 있죠. 그게 바로 음악이죠. 네.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런 색감이 강하고 인상이 강렬한 음악인데 또 하나의 강렬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가 매우 강렬한 영화예요. 정적인 영화라서 좀 졸리기도 하지만 그 졸림을 이겨내고 보면은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왜 소리가 그렇게 강조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이 영화는 소리를 지웠기 때문에 소리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조용해요. 영화를 보고 있자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옆 사람이 콜라 마시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 정도잖아요. 걸어다니면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가끔 영화에서 소리가 크다 할 때는 파도 소리 들릴 때예요. 그래서 영화 안에 있는 작은 소리들이 아주 선명하게 들리고 모든 소리들이 선명하게 들리고 그리고 음악이 안 나옵니다. 이 영화는 배경음악이 거의 없어요.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리는 그 음악이 그거 비발디의 사계죠. 사계입니다. 그 음악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인상 깊게 남을 수 있죠. 오히려 그 앞에 음악을 막 집어넣었으면 마지막 음악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재개봉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그야말로 위대한 음악 감독의 음악이 들어요. 엘리오 모리코네라는 위대한 음악 감독의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쏟아지는데 물론 아름다운 플레잉 러브 같은 곡이 있긴 하지만 한 곡이 아주 막 엄청나게 기억이 나지는 않거든요. 이 영화는 사계가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계는 어떤 곡이냐면 처음에 마리안느가 그 서툰 피아노로 옆에서 쳐주던 곡이죠. 그 서툰 피아노에도 엘로이즈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 미소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했을 때 사계가 들려올 때 감정이 흔들림을 느꼈다면 감독의 연출은 성공한 겁니다. 저는 사계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느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었다면 성공한 거다. 즉 음악도 예술이고 음악 역시 두 사람의 사랑의 불멸성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굳이 비발디의 사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내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랑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랑이 있다면 요즘이야 사진의 시대지만 그렇죠? 음악은 계속 남는 것 같아요. 음악은 뭔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음악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지워지지 않거든요.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람이 떠오르겠죠. 마치 저주처럼 그렇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불멸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타는 모습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마리안네의 장면이죠. 두 사람의 사랑이 가장 빛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화면을 집어넣습니다. 마리안느가 이렇게 엘로이즈와 사랑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게 뭐냐면, 마리안느가 어느 순간부터 하얀 옷을 입은 엘로이즈를 봤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서. 그쵸?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는 헉 했어요. 옆에서도 막 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지 갑자기? 장르가 바뀌었나? 호러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귀신인가? 이게 호러였구나. 당했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오르페우스 얘기를 떠올린 거죠. 오르페우스 얘기를 떠올리고, 그리고 그걸 본 거예요. 돌아보는 장면에. 그녀를. 그거를 계속해서 보죠. 결국은 그것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사랑은 결국 끝날 거라는 거죠. 끝나지만 예술로 영원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뒤돌아보라고 할 때 돌아본 장면이죠. 이거는 마리안느가 엘로이즈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돌아가서 사과를 하는 장면이에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되게 서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마리안느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서툴렀다. 왜 서툴렀냐면, 이게 무슨 뭐 정떼기 하듯이, 그렇잖아요? 정떼기 하듯이 좀 화가 난 걸 수도 있고요. 이 엘로이즈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극복할 수가 없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거를 안 한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영원히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게 이 영화의 스토리인데, 여기서는 마리안느가 투정을 부린 셈이죠. 그리고 너는 결혼을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엘로이즈도 다 알고 있는데, 엘로이즈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마리안느는 상대를 더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를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용기죠. 네, 마리안느는 그런 걸 믿지 못했다. 제가 이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역시 뭐라고 할까요? 이 퀴어 영화인데도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다른 어떤 영화들과는 결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이 영화가 여성 영화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동성애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영화들이 동성애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동성애를 주제로 동성애를 소비할 때 그때 가지고 있는 태도와 이 영화의 태도는 매우 달라요. 여기서는 두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가가 매우 중요한 테마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동성애적 사랑 그 이상의 것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성애 영화랑은 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남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역으로 나오죠. 단역으로 부엌에서 한번 밥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배 타고 올 때 남자 잠깐 있고, 그 다음에 엔딩에서 잠깐 남자들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 그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남자들이 있을 뿐, 이 이야기에서 남자는 전멸된 상태죠. 그래서 아주 여성의 시각으로 그린 여성들이 나오는 여성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뭐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우아한 여성주의적 영화였다라는 게 제 인상입니다.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여성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드러내는 방법이 한없이 우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단히 아름다운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엔딩에서 나오는 음악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결국 오르페우스의 모티프를 받고, 그리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미술 작품을 통해서 이 영화가 던지려고 했던 아주 선명한 주제, 그 주제의식을 이 스크린 안에 담아내는 대단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최근에 본 영화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 스타워즈 뭐라든지 네, 뭐 해치지 않아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이 뭐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본 작품들 중에서는 단연 뛰어났다. 진짜 저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구나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작품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작품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이제 이 정도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엽서는 다 받으셨죠? 네, 엽서 이 굿즈입니다. 여기 시네큐와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시는 배급사 뭐 이쪽 분들께서 나눠주신 엽서기 때문에 예, 잘 챙겨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두 개나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촬영에 관련돼서 저는 작년에 봤던 조커나 이제 82년생 김지영 같이 이제 좀 억지로 가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 촬영이 이제 몰입도를 굉장히 높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라이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초반에는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몸에 불이 붙으면서는 예술을 되게 받아들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또 라이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저런 어떤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또 서로 함께 이렇게 생각하는 폭이 더 넓어지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일단 촬영에 대해서는 사실 조커의 촬영은 좀 상업 영화에서는 거의 넘사벽의 촬영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좀 그거는 사실 갇혀 있다는 측면보다는 조금 더 좀 다른 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논외로 하고 82년생 김지영이랑 얘기를 하자면 82년생 김지영은 이게 부감이에요. 그러니까 찍을 때. 그러니까 거실에 이제 김지영이 있을 때 부감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관조하는 느낌을 줘요. 마치 관찰 카메라 같은 시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거실에서 김지영이라는 그 여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관찰해 준 거예요. 관조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느껴지는 그 어떤 삶의 어떤 생활의 힘듦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부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선은 좀 더 낮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더 낮은 데서 위로 찍게 되면 이건 더 페이버릿이랑 똑같은데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극단적으로 아래로 찍거든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시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위엄을 주죠. 권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작가가 가지고 있는 거대함 그리고 이 백작가로 표현되는 세상의 어떤 장애 같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82년생 김지영이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어떤 김지영 같은 어떤 여성의 삶을 그리고 있다면 여기서는 극복할 수 없는 세계에 갇힌 마리안누아 엘로이즈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신 거는 이제 예술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했던 엘로이즈가 이제 불에 타면서 각성했다. 뭐 이런 말씀하십니까? 좋은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생각은 좀 다른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엘로이즈를 처음 그렸을 때 이제 비판을 받죠. 싸우잖아요. 엘로이즈가 비평가 빙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안느는 기억에 의존해서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엘로이즈가 이건 저랑 안 닮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마리안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림에는 어떤 기법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즉 기술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술적으로 잘 그린 거다. 이거는 내 그림은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엘로이즈가 비판한 내용은 그거였어요. 존재감이 없다. 생명력은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감정들은 매우 깊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엘로이즈가 마음에 들었던 그림인데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 결국은 두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어떤 감정의 교류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감정의 교류를 갖고
그 다음에 마리안느가 엘로이즈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예술이 완성되죠. 즉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불멸을 향한 그야말로 이 영화의 제목처럼 타오르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엘로이즈는 사실 뭐 마리안느처럼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기가 느낀 그대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 느낌을 주지 못했던 것은 결국은 마리안느가 처음에는 기술에 의존해서 그림을 그렸고 나중에 가서는 자신의 마음에 의존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두 개의 그림이 달라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또 엘로이즈가 마리안느를 더 이해하게 된 측면도 있죠. 마리안느의 어떤 그림과 예술 세계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된 측면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마리안느가 엘로이즈에서 여성분을 쭉 쳐다보다가 막 고개를 안 돌아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일부러도 안 돌아본 건지가 궁금하고, 그 소피가 낙태하는 장면을 그리는 씬이 있었는데 그 장면 그걸 왜 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돌아보지 않았던 거는 일부러 돌아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둘의 삶이 이미 어긋났기 때문에 돌아보는 걸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고 이미 완성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지 않았다 라는 게 제가 가진 의견이고, 네, 두 번째로는 그런 겁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그 낙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를 왜 그림으로 그린 것이냐 라는 거죠. 그 그림으로 그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으로 그린다는 거는 기억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을 그림으로써 어떤 그 순간을 소유하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그 낙태 장면은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이지만 너무나도 두려운 장면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이 셀런 시아마 같은 감독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옆에 보면은 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끝났을 때 소피가 눈물을 흘리니까 아기가 같이 울어요. 울면서 이렇게 눈물을 닦고 그걸 어떻게 촬영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면서 되게 압도됐던 장면이었어요. 그 마리안이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 장면에서 물에 빠진 그 미술 도구를 건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굳이 마리안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미술 도구를 건질 필요가 있었는가? 어차피 배를 몰아가지고 건져내면 되는데 이걸 굳이 그런 장면을 삽입한 이유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일단 마리안느가 처해 있는 상황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캔버스, 그 나무 상자가 떨어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마리안느에게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안느는 직접 뛰어드는 것밖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안느가 그걸 잡기 위해서 그 물을 헤엄쳐서 가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마리안느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 그 자체예요. 그때 당시에 화가로 산다는 것이 사실 이 영화가 나온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들이 지워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 예술가의 삶을 그리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 영화는. 이 영화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성 예술가의 삶을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에는 과거에 여성 예술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는 있지만 여성화가 마리안느는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 예술가의 삶을 그려내려면 첫 장면이 그거여야 했던 겁니다. 내가 그려야 되는 그림 도구는 저기서 떠내려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서 파도를 헤쳐가야 했던 그런 거죠. 그나마 그려내는 게 초상화라는 거. 그 초상화는 예술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기능적인 거니까. 정략 결혼을 위한 도구잖아요. 기능적으로 활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술은 전시되고 보여줘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뭐 소개팅 할 때 이렇게 사진 주고받듯이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 예술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거밖에 그릴 수가 없었던 당대 여성 예술가들의 어떤 거친 삶, 그걸 그려냈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첫 부분에서는 그 타오르는 여인의 추상 그림을 꺼내놓은 문화생이 뭐 꺼내놓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안 돼라고 이야기를 마리안느가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미련이 남은 듯한 모습으로 저는 느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근데 영화 결말부에서는 그 슬퍼 보이는 모습의 마리안느를 그린
그 문화생에게 이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두 장면이 아마도 같은 날에 벌어진 장면 같은데 이 심경의 변화가 어디서 온 걸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엘로이즈가 왜 웃었을까도 궁금했습니다. 네,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구성적으로 저도 생각할 때 사실 그림을 보여주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마리안느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마리안느가 심적으로 심경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걸 드러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마리안느가 그린 그림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잖아요. 타오른다. 중간에 보면은 그림이 캔버스채로 불타버리는 장면도 있어요. 마리안느에게서 어떤 마리안느가 바라보는 삶과 사랑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불꽃 같은 것이죠. 타버리는 겁니다. 즉, 그 타오르는 불꽃 여인의 초상을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다시 또 엘로이즈를 향한 감정과 사랑의 기억과 이런 것들이 타오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불이 꺼지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엘로이즈가 왜 웃었느냐, 마지막에 그거죠. 마지막에 왜 웃었을까? 그래서 그 웃음의 의미를 제가 어떻게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마다 또 그 웃음의 의미는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의견을 좀 들려드리자면 저는 엘로이즈가 그걸 들었을 때 마리안느와의 추억이 떠올라서였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장 해맑게 웃고 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안느가 자기를 위해서 사계를 되게 뭐라고 할까요? 되게 어설프게 쳐주던 그 장면이 엘로이즈에게는 절로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런 추억이었기 때문에 사계 자체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우리의 가슴을 치지만 엘로이즈에게는 웃음을 띠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어느덧 준비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2020년 첫 GV 무비 일색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